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7월 넷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네, 저희 주민 서대문은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독 가슴 아픈 소식들이 참 많은 한 주였어요. 수해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또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일도 있었죠. 또 갓 부임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이웃들부터 손을 맞잡고 희망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는데요. 그렇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황호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이 본방송 기준으로 17일에 나갔는데요. 바로 직전 주말에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근데 저희가 그 전에 방송을 녹음해서 좀 국민들의 슬픔과는 다른 방송 톤을 좀 보였을 것 같아요. 혹시 방송을 듣고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더 지금 여러 여건상 좀 미리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잘 준비해서 좀 더 시의성 있는 방송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2부에서는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모실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좀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정치인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어느 당은 안 부르고 어느 당만 부른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모든 당 주요 정치인들을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섭외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좀 답변이 없으신 곳들도 많아서 저희한테 출연을 해주시겠다고 허락을 해주신 분들 위주로 모시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주민들이 많이 들으면 싫어도 나오시겠죠. 네, 그렇겠지만 지금은 약간 저희가 속되게 말하면 되는 대로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어느 정당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게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음은 아니다 라고 하고, 혹시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 앱이 있는데 마이튜너 라디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한국 라디오들이 171개가 거기에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34위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 거의 한 상위 30%? 20%는 된 거죠, 대략? 다른 사람들은 마이튜너 앱을 안 써서 그런 것 같기는. 마이튜너 라디오 앱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한 1000만 정도 다운로드 돼 있거든요. 1000만 단위 이상.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주십사. 한번 1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0등 안에 되면 다양한 정치인분들 모셔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2일에 토요일에 저희 방송국 1층에서 처음으로 좀 공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들 참석하셨나요? 많이는 참석 안 하셨고 그냥 밀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오는데, 이 본방송 기준으로 내일이죠. 25일 화요일, 또 재방송 기준으로는 당일인데요.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제 북토크, 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 책을 가지고 북토크가 열리는데요. 외롭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은 신청 안 하셔도 그냥 현장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국 구경도 하고 방송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쁩니다. 생각 너무 기대를 안 했나? 굉장히 이쁘니까요. 와서 구경도 해 보시고 맛있는 차도 드리니까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 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소식은 아니고 지지난주 소식인데 13일 날 이제 연희동 쪽에 궁동산 서쪽에서 그 비 때문에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직전에 한 거라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드리지 못했는데 좀 뒤에 후속 취재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희 1구역이라고 지정되어 그쵸. 있는 궁동산 서쪽이고 연희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홍제 방향으로 내부순환로를 타는 IC 바로 근처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재작년까지 궁동산에 산사태 예방 공사가 진행이 돼서 궁동산에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제외됐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축대가 지금 무너져서 조금 제대로 공사가 된 게 맞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거를 사전에 확인을 못한 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사방산업하고 취약 지역으로 해제된 지 2년밖에 안 된 만에 또 사고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아직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빈집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처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조금 휑하다 동네가.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면 가끔 보면 1층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층엔 창문이 없고 막 이렇습니다. 어떤 데 맞아요. 가게도 많이 비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살 동네면 축대 같은 것도 좀 잘 점검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서 어차피 다 철거할 거니까 제대로 어쨌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것 아니냐.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연희 1구역이야 한번 사고가 났으니까 더 튼튼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는 앞으로 추진될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핑계로 약간 방치되면 거기도 어쨌든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데 더 큰 사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지금까지 예산을 쓰는 관행상 우선순위. 그쵸. 어차피 거기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구로 선정이 되면 재개발이 될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거죠. 축대로 가려거나 이런 예산들을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다른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그냥 편성을 빼거나 약간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연희동 사태를 좀 보고 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철거할 거를 고친다. 그럼 또 나름의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솔직히. 제가 또 인창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창고가 제가 고3 때 건물을 신축했어요. 저는 졸업식 때 딱 하루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막 학교를 철거할 거라니까 막 문이 떨어지고 창문이 없는데도 고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도 넘게 지난 이야기지만 인창고 다닐 때 학교에 교실 문이 없는 상태에서 암울한 고3 생활을 보냈다. 그런 얘기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이번 추경에서도 사실은 제가 좀 추경 라이브 하는 걸 쭉 구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이야기하는 게 거긴 재개발 지구여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줄였다 없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정말 진짜 우리가 머리를 한번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체크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위험하면은 임시 방편이든 아니면 대피라도 좀 시키든 어쨌든 꼼꼼하게 미리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서울환경연합에서 서울의 가로수 가치를 따져봤는데 거기에 이제 연세로랑 성산로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 이 지역의 탄소 흡수량은 연간 헥타르당 0.067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정도, 지금 서울의 각 지역에 4개 지점을 했는데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서 대기오염 물질 저감, 탄소 흡수, 홍수 저감 등의 가치를 고려한
헥타르당 경제적 가치가 연쇄생산로는 103만 6,040원이다. 라고 하는데, 헥타르라고 하니까 잘 이제 체감이 안 되실 텐데, 헥타르가 이제 10,000제곱미터를 헥타르. 3,00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사각형 모양이라면 100m 곱하기 100m니까 그쵸. 학교 운동장만 하거나 조금 더 크다. 뭐 네, 그 정도 그쵸.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은데, 뭐 그 정도 땅에 있는 가로수의 가치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서 뭐 이것도 역시 조금 더 가로수 관리가 잘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일 날 저기 그 간호대학교 간호대 그쪽 근처 삼거리에서 간호대로 가는 길목에 거기 도로를 넓힌다고 거기 가로수를 다 한 10그루 정도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마침 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홍은초등학교에서 이제 가로대 방향으로. 그게 이제 약간 그 지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뭐랄까요 이 대기 오염물질 저감이나 탄소 흡수 같은 거를 가로수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맞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골목이 도로를 안 넓혀도 지금 그 상태에서도 딱히 뭐 이렇게 뭐 많이 막히고 이런 곳이 아닌데 굳이 뭐 가로수를 다 잘라내면서 인도를 좁히면서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가로수가 뭐 필요하면 심고 또 불필요하면 자르고 그럴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가로수도 특히 이제 뭐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 그런 고려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가로수도 민원이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간판을 가린다, 통행을 불편해 준다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또 산림청에서는 좀 노후 가로수를 일부는 베어내겠다. 우리 이제 또 그 얼마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일부 정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너무 오래돼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그런 가로수들은 사전에 잘라내겠다 그런 발표들도 해서 이 가로수 문제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뭐 작은 소식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주 뭐 큰 규모의 단지들은 아닌데 뭐 작은 단지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희동 동진빌라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게 말이 웃겨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이제 뭐 안전진단은 A, B, C, D, E. 예. 그러니까 뭐 철거가 필요하다라는 2등급을 받았다. 예, 위험하다는 그러니까요. 2등급을 받았다는. 이 통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안전진단 통과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보도자료 읽겠습니다.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저는 어떻게 보면 최종 탈락인데. 그쵸. 네. 사실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이지 이게 통과됐으면 재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뭔가 좀 말이 우리 재건축과 관련해서 뭔가 말을 희한하게 쓴다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아직 서대문구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물이 많지 않고 이제 동진빌라가 두 번째. 네,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진빌라가 동네 분들은 오래된 빌라라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구청에서 약간 남쪽, 구청 바로 옆에 있다라고 그런 곳이라 여기가 근데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안전진단 통과도 하나의 뭐 중요한 단계지만 여기가 이제 풍치지구. 네, 자연관광지구로 하죠. 요새 네. 자연공간지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좀 높이의 제한이 많이 맞습니다. 있는 동네라 이게 과연 근데 구청에서는 이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재건축을 해야 되냐 말이냐. 당연히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 많이 낡았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뭐 용적률 건폐율 등등등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건데 뭐 빌라지만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를 짓고 싶을 텐데 아파트를 몇 층 이상 안 지으면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등등 요 문제 갖다 걸린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이건 어쨌든 제도 자체를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지구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를 해제하면은 안산 근처에 뭐 많은 지구들이 여기 산자락은 거의 다 해제되지 않을까요? 네, 약간 쉬운 문제는 네. 아니라서 약간 추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를 만약에 예를 좀 제가 볼 때는 안산은 산자락 아니면 여기 궁동산 근처 등등등 해제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게 뭐 여기만 딱 하기는 어려운 예외를 주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굉장히 이것도 좀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 이번 주는 진짜 구의회가 아주 네. 시끄러운 혼돈의 한 주를 보였습니다. 구의회 좀 소식 황 PD님이 살짝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구의회가 이번에 이제 약간 이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위원장도 뽑고 했다고 했었죠. 예일특위 관련된 뭐 추경인데 추경을 결국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 왜요 왜? 이게 지금 그 구의회 감사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감사를 구의회를 하게 되면서 구청장이 구의회를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구의회 이제 구의원들을 하는 건 아닌 거고 이제 구의회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조금 뭐가 됐냐면은 구의회 의장은 감사를 받지 말라고 그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서 구의회 사무국장이 자기 재량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수당인 야당인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하게 됐고 20일 날 열리는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처리됐어야 하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했었던 게 이제 그 출석 정지 받은 의원들한테 그 활동비 안 주는 그 조례 그 개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 해서 통과되지 않았고 이 조례도 결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지금 610억 원의 추경안이 개수 조정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는 도중에 아예 멈춰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수 조정이라고 하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쵸. 이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보이콧하게 된 거는 구청장이 감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거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자료를 달라, 네. 한쪽에서는 자료 주지 마라.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상사들인데 네. 뭐 좀 괴롭겠어요. 제가 공무원이 아주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약간 흉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구의회 의장실에 직원들이 찾아가서 좀 살려달라고 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한들 구의원들을 징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 구의원들은 선출직이니까 네. 구의원들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죠? 구청장이 징계를 하는 네. 건 아니죠. 그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잘못이 발견되면 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된 거고 이건 뭐 잡으면 다 뭐든 잡힐 텐데 심지어는 이제 그 했었던 그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300만 원 벌금 받은 네. 그것도 마저도 직원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흉흉하다고 합니다. 이 벌금을 받은 사건이 구의회 뭐 지원으로 연수를 가는데 실제로는 더 저렴한 뭐 숙소와 비행기를 사용하면서 비싼 숙소와 비행기를 사용한 것처럼 했다가 환불을 그렇죠. 받아서 이제 차액을 한 걸로 사기죄로 이제 벌금형이 나오고 그쵸. 거기 때문에 뭐 보기에 따라서 구의회 직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그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감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뭐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구의회 직원들도 알고 봐준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사례만 있겠느냐.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삥땅 치는 것을 구의회 직원들이 이게 뭐 몰랐거나 암묵적으로 봐줬거나 하는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뭐 공무원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안 좋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20일 저녁까지 그리고 21일 이제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상을 좀 했었는데 최종 결렬이 됐고 이게 뭐 민주당 입장은 즉 감사를 멈출 때까지 추경 관련된 거는 전부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꼭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만큼 구청장이 목숨 거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안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게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체육대회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구청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 뭔지도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추경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우려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민주당은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구의원 뭐 저는 솔직히 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시점이 오묘하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감사와 연계돼서 이게 연동되면서 그 조례 처리, 그러니까 그 구의원들 그 활동비를 안 주는 조례 처리 더하기 이제 추경까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건 그거고 좀 이런 거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조례 처리 해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나쁜 거냐 이 조례가?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활동 정지 시에 이제 급여를 중단하는 조례인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은 반대는 아니고 여러 우려로 잠깐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시킨 상황에서 뭐 의정활동 전체가 지금 보이콧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통과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기 의원들 감싸기 하느라고 이 조례를 통과를 일부러 안 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뭐 1년 내내 서로 계속 통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디어 약간 정말 터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뭐 이제 각 당이 뭐 서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의 의정 활동이 안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서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추경도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진행 사항은 아마 뭐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정이 되더라도 내년 예산 가지고 또 그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나면 구의원님들도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저희가 지금 잠깐 섭외가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사실 뭐 이게 회의 중이어서는 이게 초대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되는 대로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이콧하고 있던데. 네. 네. 인왕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뭐 지난 달인가요? 이제 5월 29일 날 방송이었죠. 네, 환경개선 사업비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뭐 특정 상인들한테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쓰인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게 주민감사 청구까지 지금 가려고 준비되고 있다고요.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은 누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거기 상인.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상인들이? 를 비롯한 몇 명이 이제 감사 청구를 했고요. 감사 청구는, 청구 대상 사무는 예산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사용이 되는가. 그리고 예산 사용 후에 정산이 투명한가.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청인 서대문구 일자리 경제과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밝혀달라고 한 것이고, 어쨌든 뭐 3억을 그때 이제 지원받아서 2억 9,120만 원인가를 사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주장하기에는 이제 70개 이상, 그래서 71개 매대를 70개 이상이어야 이제 3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71곳을 신고했는데 5개 업소가 불인정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70개 미만이면 2억 원을 지원받는 거여서 그 차액인 1억 원을 다시 내놓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주장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비용도 너무 비쌌고 디자인 비용만 6,400만 원이 그래요? 들어갔고 제작비가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1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나 뭐 세금이 관련된 것들이 한 5,500만 원 이렇게 된 거라서 디자인비가 6,400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정당한 것이냐 이걸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71개 매대를 제대로 이렇게 좀 숫자를 잘 셀 수 있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 이거 좀 알아봐 달라. 약간 이런 취지에서 감사 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이미 다 지출을 했는데 돈을 토해라라고 하면 생돈으로 줘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서 여기도 분위기가 좀 흉흉하다 합니다. 또 네, 동네가 이것저것 왜 뭐 이렇게 이거를 밝히신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신 분들은 왜 제보했냐 그래서 문제를 키웠냐 뭐 이러면서 등등등 분위기가 되게 여기도 흉흉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참 뭐 동네가 이번 주는 기쁜 소식보다 여기저기 흉흉하다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의 분향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 서대문 FM에서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동네 가게 홍보는 물론 축하 이벤트, 전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작, 방송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전화 010-6501-3779 010-6501-3779로 연락주세요.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와 아주 약소한 홍보 듣고 왔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예고드린 대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 건데요. 일단 정재민 위원장님, 요새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제가 현수막에서 사진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뵈어 실물이 더 인상이 좋으신데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은 좀 낯선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서대문 주요 장소에 게시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정의당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TF의 공동단장을 맡고 있고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원정투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수막에는 제가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사진을 넣었는데요. 아마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의당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고 제가 이번에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 총선 시기 혹은 그 이후까지 서대문에서 활동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회 위원장이 좀 계속 좀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양력을 찾아보니까 영등포에서 좀 정치 활동을 오래 해오셨던데 서대문으로 좀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영등포구에서 지역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영등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공직선거에서도 지방선거와 총선을 포함해서 4번의 출마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등포에서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저는 현재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혁신재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노동, 녹색, 제3정치 세력과 통합을 통한 신당 추진을 통해서 진보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진보 정치의 부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관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에서 좀 진보 정치를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을 왜 하셨죠? 왜 서대문이 근데 소위 이렇게 우리가 정의당에 유리하다고 하는 조직 노동자들이 많거나 청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데 전통적으로는 약간 관악, 마포 이쪽이 굉장히 강세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통요. 네. 약간 서대문이 정의당의 전략 지역이다. 네. 어디서 그런 가능성과 비전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악이나 말씀하셨던 지역이 또 하나 마포. 네, 마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마포, 서대문, 은평 요 지역도 그동안 진보 정치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셨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서대문은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대문 주민들께서 진보 정당에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 구의원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었죠. 네. 뭐 결론이 약간 좋지 않게 되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서대문 지역위원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제가 서대문 지역위원회를 다시 재건하고 혁신 재창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정의당을 지키고 계셨던 서대문 당원들과 함께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대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서대문이 이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서대문 주민들에게 정의당이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필요한 정책 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특히 이제 어쨌든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 정의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의 존재감은 정의당은 사실 소수 정당이기도 하고 또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만의 시각으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고 또 기존의 그 기득권 양당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뭉개면서 가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진보 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 지역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좀 주력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서대문의 지역 권력들을 정의당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부터 시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권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 그러면 먼저 뭐 지역 권력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구청장님부터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청장님도 1년 되셔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성원 구청장의 1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성원 구청장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영등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이 좀 있던가요? 이제 쭉 제가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성원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불통 행정이다. 권위주의 행정이 소환됐다. 이런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냐를 쭉 보니까 구의회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기존의 거버넌스를 불인정한다거나 협치를 좀 부정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성훈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적 요구, 직접 참여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기존과 다르게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통행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통의 문제. 저희가 뭐 일부에서 다뤘었지만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이고, 이성훈 구청장님이 또 주력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혹시 약간 진보 정당이 되면은 뭐 이거 생활환경 개선 같은 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려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오세훈 시장님 포함하여 아주 전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 지난 이명박 정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그런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제 그 지역에 살고 계셨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보고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나면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다 그곳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대규모 주택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폭등을 하고, 예, 그래서 원래 살고 있는 서민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실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게 지금까지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이 세입자가 제일 많은 도시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가장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서울의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진보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은 세입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대문에서도 그런 세입자들 편에 서서 정치를 하는 그런 게 저는 진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밀려나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청장님 얘기는 앞으로 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날카로운 뭐 견제와 감시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서대문 갑과 을 지금 모두 현역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뭐 두 분의 의정 활동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우상호, 김영호 두 분의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게 그동안 민주당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은 과거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촛불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집권 기간 또 그 기간 동안 국회와 지방정부의 다수의 권력을 민주당한테 많은 시민들이 몰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보다 또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기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가 일쑤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기득권이 돼버렸고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가 일쑤여서 급기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 또 기후위기 차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 또한 이러한 과제에 얼마나 절실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평가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뭐 두 분 모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속해 있는 민주당의 정치가 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경제적 불평등, 뭐 기후 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싸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싸우죠? 안 그래도 요새 너무 덥고 막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좀 정의당이 하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은 지금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취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 권력을 우리한테 준다면 이런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낼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놓고 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앞으로 30년 안에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지구를 이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라고 한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 전체를 정의롭게 전환시킬 것인가 완전히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그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는 다 소홀하고 형식적인 대처만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런 게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 서대문 구만에도 지금 일종의 대중교통 지원이 마을버스 조례가지고도 지금 한창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도 약간 뭐 영세 업체를 지원한다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약간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대중교통 지원 정책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 전용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신촌 쪽에 있었지만은 이건 뭐 제가 뒷얘기를 하지만은 당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든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든 둘 다 없애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공약으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큰 철학적 이해와 추진 의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그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교통 그 자가용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탄소 절감에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독일에서는 이제 그 구유로 패스라든가 이런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그 5,400만 명이 그 티켓을 사서 거의 전 국민적으로 이용할 굉장히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 정해 네. 가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류의 패스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3만 원 프리패스라고 이제 정의당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통합을 해가지고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충분히 현재 갖고 있는 재원으로도 가능하고, 그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서의 그런 사회적 공공성까지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저희가 이제 대안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대중교통요금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제 네. 걸어 다녀야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을버스 1,200원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넘어가면 이번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한 방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일부가 벌써 새로운 진보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탈당하시기도 했고, 또 뭐 세 번째 권력 뭐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신당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열심히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정의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노동, 녹색, 제3정치 세력과의 통합을 포함한 신당을 추진한다.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의당이 추진하는 그 신당이란 대체 뭐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성격은 일단 기존의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다. 그리고 정의당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을 각오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진보적 대안신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까지 포함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정치 위기에 정의당의 책임도 되게 크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당 정치의 위기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한 전체 정치의 위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 희망의 정치로 만들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절박한 의지는 잘 알겠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변한다는 게 기존의 정의당에도 그런 정의당의 기치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존 정의당과 새로운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뉴 정의당이 뭐가 다른 거냐, 그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정의당이 사실상 유일한 원내에 있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회 안이 많이 갇혀 있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진보 정당은 항상 현장, 그러니까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 속에서 역할을 해왔고, 그다음에 정의당 사실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크지 않거든요. 어떤 법안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정당과 다른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 법안 발의조차 힘든 게 정의당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보 정치는 국회 바깥에 있는 어떤 대중적 요구와 운동, 에너지, 이것과 원내가 함께 만나는 그런 전략을 펼쳐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정의당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누적됐다. 저는 그게 누적되어 와서 지금 현재 정의당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진보 정당의 원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진보 정당으로 다시 새로 태어났구나, 정의당이 달라졌구나 라고 저는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서대문의 많은 현장에서 정재민 위원장님 뵐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내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가장 크고 진보 정당 중에서는 오래된 진보 정당이지만 서대문구에서는 그래 상대적으로 뭐 정의당이 좀 여러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민중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견고히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좀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선거에서도 어떤 뭐 진보적 연합을 한 뭐 지역에서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제가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민중당은 지금 진보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진보당.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서대문구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기간 사고당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보당에 비해서 정의당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의당에 큰 기대를 가지고 구의원을 또 뽑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정의당이 서대문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만큼 서대문 당원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서대문에서 진보 정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정의당의 활동이 눈에 띄도록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당의 손길이 필요한 곳, 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힘을 보태서 싸움도 하는 그런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정의당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만나서 일단 민생 상담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서 이제 높아진 불안감으로부터 주민들의 그 방사능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례 제정 또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의당의 눈으로 서대문구의 그 지역 권력을 감시하면서 견제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벌여내겠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을 못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연대 관련한 질문하셨는데, 그거 지금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디까지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현재 재창당 신당 추진의 원칙으로 우선 정의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노동, 녹색, 그리고 제3 정치 세력과의 진보적 대안신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먼저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총선 국면에서는 이제 경제 불평등, 사회 불평등과 기후 위기, 차별 극복,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 종식 등의 가치 기준으로 다른 정당 또 다른 세력들과의 선거 연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약간 짓궂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어쨌든 진보당은 갑과 을 모두 지금 이미 후보가 선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후보 단일화할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건가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이제 중앙당의 총선 방침에 따라서 추진이 될 텐데, 현재 민주노총과 진보 사당이 공동 테이블을 만들어서 총선을 어떻게 치룰 것이냐를 사실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논의가 있군요. 네, 그런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의 통합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부터, 그거는 어려우니까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모두 다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어떤 가치 기준을 놓고 지역구에서 이제 노동과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까지 크게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과도 이게 연동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의 모든 지역의 후보를 다 단일화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은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참 대한민국 정치 오리무중이에요. 진보 정치도 그렇고.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영등포를 떠나서 서대문의 새 둥지를 트시게 되는 과정에서 고민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재민이 정치를, 특히 진보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2003년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면서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0년.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로 이제 제가 진보 정치에 한계를 걸어온 지 20년이 됐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한국 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의당 같은 전혀 종이 다른 진보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제1당, 집권당까지 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진보 정치의 앞에 놓인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걸어왔던 20년도 사실 평탄한 길은 절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쉬운 길은 없다. 근데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열어야만 한국 사회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보면 그 무당층이 30%가 넘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 양당 정치에 등 돌리고 아예 그것 때문에 정치를 혐오해버리는 다 똑같아 뭐 필요 없어 그냥 관심을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제 아이 때문이에요. 예, 이제 제 아이가 지금 10살입니다. 예, 10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지구에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기간이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도 안 남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빠르면 올해 8월부터 이제 바다에 투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또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뭐 5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10살인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한참 이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미래가 지금 딱 생각해보면 너무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 이대로의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진보 정치만이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주민들도 뭐 희망을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이 한번 선곡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뭐 즐겨 부르시거나 즐겨 듣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제가 이번 그 서대문 당원대회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불렀다니까 깜짝 놀랐네요. 네, 꽃다지에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출발한다는 의미의 그 노래를 저와 그 이번에 함께 선출되신 부위원장 세 분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이브 한 것도 제가 영상 있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꽃다제 다시 떠나는 날 노래 듣고요. 이번 주에도 비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아주 지난주처럼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안전들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